저희 뭐 그동안 하여간 이게 이제 재판은 다 마무리가 돼서 증거는 오전 조사되고 다 제출이 된 거죠? 예. 예, 빠짐없이 그렇습니다. 제출됐죠. 예, 그렇게 하고 뭐 지금까지 진행된 거에 특별한 이견 있으신 건 없으시고요. 예, 없습니다. 검사님 측 최종 의견 듣겠습니다. 예, PPT로 하도록 하고 출력물 제출하겠습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조태용에 대한 최종 의견 및 구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 및 증거관계, 양형요소, 구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체 범행의 개요입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과 같은 당 국회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하였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최고 외교 안보직을 거쳤으며 비상계엄 무렵에는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언급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 유지 시 피고인은 더 높은 지위의 공직자로서 근무할 수 있는 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 자신도 당시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적으로도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국가안보실장이던 2023년 10월경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발된 뒤 특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전까지 해병특검 법안에 대해 세 차례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등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탄핵 시 특검 수사가 진행되리라는 사정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피고인과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사법적으로 모두 같은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 실패하고 탄핵 소추까지 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른바 경고성 내지 호소형 계엄을 주장하면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할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가장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었습니다. 즉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었습니다. 결국 홍장원 차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폭로한 이러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고자 군경을 동원한 위헌 위법성이 명백해지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범행 동기와 상황 하에서 피고인은 직무유기의 범행을 한 이후에 홍장원 진술이라는 인적 증거를 공격하고자 국회 증감법 위반, 허위 공문서, 위증, 국정원법 위반 범행에 이르렀고 홍장원 진술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물적 증거인 비합본 통화 내역도 인멸하였습니다. 이어서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 특히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피고인 및 홍장원 차장의 행적 등에 대해 시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22시경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마음먹고 지시할 사항이 있는 참모들을 미리 소집하기로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는 국무회의를 생각하지 않았다가 나중에야 의사정족수를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을 뿐이므로 처음 소집된 이들은 대통령이 지시나 협조가 필요한 장관 또는 기관장들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현 장관을 포함해 한덕수 총리, 이상민, 박성재, 조태열, 김영호 장관을 20시간 호출하였는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호출한 참모들 중 국무위원이 아닌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대접견실에 먼저 와있던 조태열 장관을 만나 함께 20시 56분경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 김용현, 이상민, 박성재, 김영호 장관 총 6명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20분이 지난 21시 09분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연결된 출입문이 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대접견실로 나왔고 보시는 바와 같이 조태열 장관, 한덕수 총리, 그리고 피고인의 손에는 문건이 쥐어져 있습니다. 피고인의 손에 문건이 쥐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손에 문건을 쥐고 나온 직후 책상 위에 잠시 문서를 내려놓았다가 자리로 가며 문건을 읽은 다음 이를 2번 세로로 접어 자신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는 것이 확인됩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한편 관련 사건들 판결문 내지 결정문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함께 대적견실에서 나온 조태열 장관은 외교부 장관, 재외공관 등 문구가 기재된 지시문건을 받았고 한덕수 총리는 포고령, 선포문, 담화문을 받았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소방청장, 단전단수, 특정 언론사 등이 기재된 지시문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때 피고인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 등 내용이 기재된 지시문건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홍장원 국정원 차장에 대한 지시 내용과 동일한데 이에 대하여는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박성재, 이상민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대적견실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특히 21시 20분경에는 박성재 장관이 자켓 안주머니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꺼내 읽어보는 것을 바로 옆자리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21시 25분경에서 21시 27분경 사이에는 집무실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대적견실로 나와 무언가 지시하고 이를 피고인이 지켜보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피고인은 21시 49분경에는 이상민 장관이 자켓 안주머니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꺼내어 읽는 것을 지켜보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22시 15분경 최상목 장관의 옆자리에 있다가 최상목 장관 자리에 있던 5장짜리 문건을 가져와 읽은 다음 22시 16분경 이를 맞은편 조규용 장관에게 전달해 줍니다. 해당 문건은 앞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받은 문건 중 하나로서 조규용 장관 등의 진술에 의하면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대적견실에서 담화문을 조규용 장관에게 건네줄 무렵인 22시 16분경부터 22시 18분경까지는 이러한 상황이 확인됩니다. 김명현 장관은 강의구 실장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건네주며 열부 복사를 부탁하고 이어서 선포문을 복사한 강의구 실장이 다시 대적견실로 돌아와 피고인 앞을 지난 다음에 김명현 장관에게 11부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건네주고 이를 받은 김명현 장관이 송미령, 이상민, 한덕수, 김양호 장관에게 교부한 후 나머지는 책상에 올려두었는데 영상에서 이후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러한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22시 24분경에서 27분경까지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담화문을 발표하였고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피고인이 대적견실에서 22시 15분경 미리 읽어본 담화문에는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국회, 탄핵, 예상삭감, 특검 남발, 입법 독재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대상으로 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2시 43분경 대통령실을 나와 이와 같이 국정원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피고인이 대통령실에서 국정원에 대한 지시문건을 받아 국정원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홍장원 차장의 행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장원 차장은 12월 3일 압구정동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자신의 보좌관으로부터 비화폰으로 대통령이 찾는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홍장원 차장은 비화폰으로 20시 22분경 윤 대통령에게 전화하였는데 그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으니 휴대전화를 잘 들고 대기하라 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당시 홍장원 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 처음이었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통화 종료 직후 국정원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홍 차장은 TV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 22시 33분경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하고 22시 46분경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도 전화했지만 처음에는 비상계엄 선포 경위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홍 차장은 당연히 자신의 직속 상사인 피고인에게도 보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22시 43분경 이와 같이 국정원 본청에서 근처 국정원장 공관까지 가기도 하였지만 홍장원 차장은 피고인을 만나지 못한 채 22시 58분 다시 본청으로 돌아오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김영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22시 27분경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하여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조국, 김민석, 박찬대, 김민웅, 김명수, 김원준 등 10명을 체포하라. 경찰에 연락해서 대상자 위치를 파악하고 일단 국회로 출동하라 라고 명령하였고 같은 취지에서 윤 대통령도 22시 53분경에 홍 차장에게 전화하여 이와 같이 말합니다.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그와 같이 홍 차장과 통화한 직후 22시 55분경에는 피고인에게 전화했고 이에 대해 대통령은 피고인에게 제가 홍장원에게 조금 전에 전화하였습니다. 아마 홍장원도 대통령한테 전화 왔다는 얘기를 원장님에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진술하였습니다. 통화 내역이 남아있는 이상 대통령도 통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윤 대통령이 홍 차장과 피고인에게 통화한 시점 간격과 당시 상황,
그리고 관련자들 지위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은 홍 차장에 대한 지시와 동일한 내용의 지시를 피고인에게 강조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마저도 부인하며 이때 윤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출장 여부만 질문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급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피고인이 미국 출장 얘기를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시 헌법재판관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상황에서 그렇게 한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라고 지적한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홍 차장은 대통령 통화 이후 및 여인영 사령관의 통화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원장님 급히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이야기하자며 보고를 미루었습니다. 한편 홍장원 차장은 23시 06분경 재차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하여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였고 그제야 여인영 사령관은 체포조 운용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김어준, 조국, 박천대, 정청래, 김명수, 김민웅, 권순일 등에 대한 위치 추적을 홍 차장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홍 차장은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주는 체포명단을 이와 같이 메모지에 받아 적은 다음 그 직후 및 그 다음날 자신의 보좌관으로 하여금 이를 정서하거나 재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메모가 보좌관이 12월 4일경 파란 펜으로 정서한 것이고 홍 차장은 보좌관이 작성한 메모에 자신의 기억을 더하여 검은 펜으로 가필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준 체포 대상, 즉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이 그대로 메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23시 23분경에는 포고령이 발표되었는데 포고령에는 이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게 1항에 기재되어 있고 포고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개헌법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인들은 정치활동을 하여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고령 내용은 모든 방송사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포고령이 발령된 이후인 23시 30분경에는 국정원에서 정무직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1, 2, 3차장 그리고 기조실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들은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우리도 지원할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받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심지어 대통령실에 다녀온 사실조차 말하지 않았으며 홍 차장이 원장님 이거 언제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았음에도 제대로 답하지도 않았습니다. 홍 차장은 정무직 회의 이후 23시 50분경 국정원장 집무실에 있는 피고인을 찾아가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즉 홍장원 차장은 피고인에게 대통령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는데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방첩사에서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고 합니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시죠 라는 말만 하였고 홍 차장이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 지침과 방향은 주셔야죠 라고 말하였지만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무렵 실제로 군경에 의해 체포조가 운영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은 12월 3일 19시경 서울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시간대별 봉쇄 계획이 적힌 지시 문건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경찰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배치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잠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출입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윤 대통령은 조지호 청장에게 연락하여서 23시 28분경, 23시 30분경, 23시 34분경 이와 같이 말합니다. 조 청장 뭐하는 거야?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불법이야. 잡아들여. 라는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편 여인영 사령관은 조지호 경찰청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체포조 운영 내지 지원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실제로 체포조 운영을 위해 출동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서 홍장원 차장은 이와 같이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던 것입니다. 국정원에 대한 지원 요청 내용은 홍장원 차장뿐만 아니라 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은 우선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체포하라고 지시하였고 여인영 사령관의 순차 지시로 방첩사 수사관 49명, 경찰 수사관 50명,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10명이 국회로 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러한 출동 시점인 12월 3일 23시 57분경부터 12월 4일 01시 05분경까지 사이 무렵 국정원의 기조실장에게도 인력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온 것입니다. 실장은 수사 시에는 요청 주체가 합수본 또는 계엄사라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마치 계엄사였던 것이 명백했던 것처럼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요청 시각을 고려하면 그 요청 주체는 합수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실장은 12월 4일 00시 49분경 피고인에게 합수부에 요청 사실을 보고하였는데 합동수사본부는 결국 방첩사 주도로 운영되므로 기조실장의 보고는 홍장원 차장이 피고인에게 한 보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홍장원 차장의 보고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주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직무유기 공소사실부터 증거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유기의 공소사실입니다. 피고인은 12월 3일 23시 50분경 국정원 정무직 회의 직후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대통령 지시 사실을 보고받았는데 이와 같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정원법 15조 1항에 의하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 시 국회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헌재 결정과 국정원 회신 자료에 의하면 이때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 질서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개념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헌법기관인 국회와 이를 구성하는 여당 및 야당 대표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는 계획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헌법기관인 국회는 대통령의 계엄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었던 점에서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 계엄 당시 국회는 정기회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것은 곧 국회의원의 불체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위협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국정원법 15조 1항의 보고 의무 규정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4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국회 정보위원이었는데 15조 1항 개정 시 공동 발의자였던 것입니다. 그 후 피고인은 국가안보실장을 거쳐 국정원장을 역임하고 있었으므로 국회 정보위와 국정원 간의 보고관계나 연락체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특히 피고인이 국회 정보위원으로서 다른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그러한 피고인의 인식은 더욱 명확합니다. 즉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국회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행위가 국회 정보위 보고 대상이라고 발언하였는데 그렇다면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는 행위는 당연히 국회 정보위 보고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은 국회 요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이와 같이 줄곧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해왔고 그 보고 대상에는 국내 정보 사안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북한의 러우 전쟁 파병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직접 보고 자리에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국정원법 15조 1항 보고 의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해당 규정에 따라 보고 의무가 발생했음을 인식하였다는 사정도 명확합니다. 홍장원 차장은 비상계엄 발생 직후부터 검찰, 경찰, 내란 국조특위, 헌재, 특검,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그 진술 내용은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분명히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홍 차장 진술에 부합하는 윤 대통령, 여인영 사령관과의 각 통화 내역, 체포 명단 메모지, 홍장원 등에 의하면 홍 차장 진술의 신빙성은 명확하고 헌재도 이를 인정하였으며 국정원도 내부적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12월 3일 23시 50분경 홍 차장으로부터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고 합니다. 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마치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또는 통화로 이미 윤 대통령으로부터 홍장원의 보고와 같은 내용, 즉 영장 없이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국정원장인 피고인과 홍 차장에게 서로 다른 내용을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원장인 피고인을 보좌하고 국정원 실무를 총괄하는 홍 차장에게 같은 내용의 지시를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홍 차장의 보고를 받은 직후 12월 4일 00시 49분경 장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 파견 요청이 실제로 있었다는 보고도 받았으므로 홍 차장의 보고 내용이 사실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기무사 계엄 대비 문건이 작성되었는데 해당 문건에 의하면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근거로 계엄사령관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장관은 홍 차장에게 지시한 내용을 피고인에게도 분명 지시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정치인 체포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홍장원 차장의 보고 내용을 피고인이 미리 알고 있었던 사정은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서도 확인됩니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문건을 받아 나왔습니다. 또한 당시 함께 집무실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각자 부처에 맞는 지시 문건을 받았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도 국정원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 문건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홍 차장에게 지시한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앞서 대통령실 영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국무회의 지시 전후 모든 과정에 참여하여 요건이 안 되는 계엄 선포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으며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보고받기 직전 피고인은 국정원장 집무실에서 TV 등을 통해 보고령이 발령된 사실을 봤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정치활동을 금한다, 보고령 위반자는 체포한다 등의 보고령 문구를 실시간으로 받기에 위헌 위법한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사실 또한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홍장원 차장의 보고 직후에도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 시까지 TV로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무장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상황,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체포대 움직임이 확인됐다는 뉴스 등이 송출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홍장원 차장의 보고 내용대로 상황이 진행 중임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국정법 15조 1항의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행위가 의식적 방임 포기에 해당함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국정원장 재직 중 신성범, 권영세, 박선원, 김병기 의원,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시 정보위 소속 위원들과 연락하고 지냈으므로 충분히 그중 누구에게든 연락하여 보고 의무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정원법 15조 1항은 보고 방식을 제한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회 정보위 측에서도 보고의 적시성을 이유로 유선 보고 방식을 중요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해 국회 정보위에 유선으로 보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식적인 정무직 회의만 개최한 채 퇴근해버렸는데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업무 지침과 방향은 주셔야죠 라는 홍장원 차장의 요청도 외면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대통령실에서 받은 윤 대통령의 지시문건을 폐기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처음부터 국회 보고 의무를 이행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악의적으로 직무유기 범행을 의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국정원 15조 1항의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은 국회 보고 등 어떠한 조치도 없이 퇴근해버린 결과 국회 및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은 그 기능이 저해될 가능성이 발생하였고 시민과 군경이 출동하는 국민 피해가 야기될 가능성도 발생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증거인멸입니다. 피고인이 홍장원 차장의 보고를 외면하고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사실이 보도되자 홍장원 차장은 국회 정보위에 가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사실을 직접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홍장원 차장이 증거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비아폰 통화 내역도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마치 홍장원 차장이 연락 두절되어 소재불명이라 보안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몄고 박정준 경호처장과 홍장원 비아폰 통화 내역을 원격 삭제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내란의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국정원 및 경호처 직원 그리고 공범인 박종준 경호처장 진술에 의하면 화면과 같은 범행 경과가 확인됩니다. 즉 홍장원 차장의 비아폰 화면 언론 노출을 보고받은 피고인은 이를 경호처에 통보하도록 하였고 국정원 암호 담당관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경호처 실무자들이 홍장원 차장 비아폰에 대해 사용자 삭제 조치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박종준 처장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조치 여부를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연락도 안되고 소재불명이라는 의견을 주고 조치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종준 처장은 비아폰 관리 실무자들에게 홍장원 비아폰에 대해 사용자 삭제 조치를 지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홍장원 차장의 비아폰 단말기 내 통화나 문자 내역은 확인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즉 홍장원 차장의 삭제된 계정으로는 더 이상 비아폰에 접속할 수 없게 되므로 결국 비아폰에 저장된 통화 내역이 모두 삭제되고 홍장원 차장의 통화 상대방 비아폰에서는 홍장원 차장과 통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직책명이 대화상대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보안 업무 규정상 보안사고 발생 시 해당 기관의 장은 이를 국정원에 통보해야 하고 국정원장이 보안사고 조사 후에 그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공범인 박종준 처장에게 보안사고라는 허위의 명분을 제공해주고 사용자 삭제 의견을 내므로써 증거인멸 범행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박종준 처장이 홍장원 차장의 비아폰을 회수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홍장원은 전화도 안 받고 소재 파악도 안 되고 연락 두절이라 비아폰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즉 피고인은 12월 6일 13시경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홍 차장을 대면한 이후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홍장원 차장은 자신의 수석보좌관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20시 16분경 문자메시지로 면직 인사명령을 인지한 후에 21시 10분경 비아폰을 정상적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따라서 홍장원 차장이 연락이 안 돼서 비아폰 회수가 안 된다는 피고인의 말은 명백히 허위 사실이었고 실제로 홍 차장과 남 수석 보좌관은 당일 저녁까지만 해도 25회씩이나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박종준 차장으로부터 조치 시 홍장원 차장의 비아폰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라는 말을 들어 단말기 내 정자 정보가 인멸되는 결과를 인식하였음에도
박종준 차장에게 보안 조치 명분을 제공하고 사용자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허위 명분과 달리 국정원 사이버안보센터는 같은 날 홍장원 차장의 비화폰 화면 언론 노출이 보안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홍 차장이 사용한 다른 비화폰에 대한 조치 내용을 봐도 피고인의 의도가 확인됩니다. 홍 차장은 경호처 비화폰과 국정원 비화폰 총 2대의 비화폰을 사용했는데 그중 경호처 비화폰은 피고인이 사용자 삭제 조치를 한 반면에 국정원 비화폰은 단말기 저장 자료는 그대로 둔 채 원격으로 비밀번호만 변경하였습니다. 홍 차장이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비화폰이 분실되었다는 사유가 동일함에도 두 비화폰에 대한 조치는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회 증감법 위반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2025년 1월 22일경 내란 국조특위에 출석하여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할 계획임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 차장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에 부합하는 다수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부분입니다. 국정원은 2025년 1월 24일경 내란 국조특위로부터 질의를 받는데 그 내용은 조태용 국정원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전후로 대통령 국방부 장관 및 기타 인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전달받은 바가 있는지,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듣거나 목격한 바가 있는지라는 질의를 받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월 3일경 국정원장은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을 바 없으며 관련 지시 문건은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듣거나 목격한 바도 없습니다. 라는 답변서가 작성되어 제출되도록 하였습니다. 국정원 명의로 나가는 문서의 최종적인 작성 권한이 있는 피고인은 답변서가 제출되기 이전 그 답변서를 보고받아 이를 직접 검토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인하여 내란 국조특위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12월 3일 21시 10분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것이 확인됩니다. 또한 피고인은 함께 대통령실로 집무실로 들어간 조태열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문건을 전달받는 것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대접견실에서는 이상민 장관이나 주상목 장관이 집무실에서 받아온 문건을 열람하거나 서로 전달받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2025년 2월 13일 헌재에서 5가지 허위 증언을 하였습니다. 즉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조치를 듣고 이에 반대했다는 점, 12월 3일 21시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원탁에 놓인 비상계엄 관련 종이를 본 점,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점,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거나 이를 김용현 장관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본 점, 마지막으로 12월 3일 23시 50분경 국정원장 집무실에서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던 점, 이 5가지를 부인하여 위증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과 함께 삼청동 안가에 있었던 신원식 실장과 여인영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대권, 비상조치, 군이 나서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거나 증언하였고 피고인도 국제관계를 언급하면서 외국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반대했다. 피고인이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기억난다라고 진술하거나 증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12월 3일 대통령 집무실 원탁 테이블에서 서류를 보지 못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거나 김용현 장관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문 등의 서류를 나눠주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위증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함께 집무실로 들어간 다른 국무위원들의 진술과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위증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으로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는 보고를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받지 못하였고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위증한 부분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장원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확인됩니다. 여기서는 추가로 홍장원 차장 경질 경과에 대한 피고인의 허위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12월 5일 16시경 홍장원 차장에게 사직을 요구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23시경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불이행하려 경질된 것인지에 대한 취재 요청을 받았고 이와 같이 홍장원 차장에 대한 회유 필요성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12월 6일 10시 반 홍장원 차장을 불러 경질을 철회하고 처음처럼 같이 해보자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 10시 43분경 윤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자 피고인은 홍장원 차장에게 오보로 하자는 취지로 오보지요 라고 물어 오보라는 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홍장원 차장을 회유했다고 생각한 피고인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에게 11시 6분경 인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11시 11분경 언론 보도가 오보라는 피지를 냈습니다.
그러나 홍장원 차장이 국회 정보위에 가서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보고하자 윤석열 대통령과 피고인은 비와폰 통화 후 다시 홍장원 차장을 경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질 철회가 명백히 있었다는 사정은 김민석 기자, 신원식 실장 증언 내지 진술로 뒷받침됩니다. 경질 철회를 통한 회유가 실패하자 피고인은 홍장원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고자 위증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국정원법 위반 부분입니다. 앞서 본 보도에 관해 설명하기 위하여 홍장원 차장은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 가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홍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기 위해 다급히 홍 차장을 따라 국회 정보위원장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 차장은 12월 6일 국회 정보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보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홍 차장의 보고 내용은 듣지도 않고 정보위원장 사무실 앞에서 홍 차장의 보고가 거짓이라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취지로 12월 7일에는 KBS와 인터뷰하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12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 외교부 직원, 자신의 지인들에게 같은 취지의 서한문을 발송함으로써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정치 관여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25년 2월경에는 홍 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증언 전체를 거짓인 것처럼 몰아붙이고자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홍 차장 증언 내용과 일부 배치되는 CCTV 영상을 찾아 하필 홍장원 차장 헌재 증언 직전 당시 여당 측에 제공하여 언론에 공개되도록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사실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홍장원 차장의 증언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정치관여 행위를 하였습니다. 국정원법 위반 범행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장원 차장은 12월 6일, 12월 14일경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등에 대해 보고하였고, 해당 내용은 즉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가장 중요한 정치 현안이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당시 여당 측이 가장 급히 처리했었어야 하는 문제는 악화된 여론에 적절히 대응하여서 다음날인 12월 7일 국회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피고인은 정치관여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윤 대통령과 이를 지지하는 당시 여당이 의도한 대로 12월 7일 21시 27분경 탄핵소추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국회는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대통령의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소추 사유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4일 2차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 계몽령이었다는 주장을 시작하는데, 이는 비상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할 목적일 뿐이었다는 것으로서 즉각 해제를 전제로 한 일시적 조치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에 가장 반하는 것이 홍장원 차장의 증언이었습니다. 이른바 계몽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는 양립할 수 없었으므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홍 차장의 증언을 적극 부인하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하도록 홍 차장 증언을 탄핵하고 그를 비방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홍 차장은 2025년 2월 4일경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상계엄 당일 여인영 사령관이 전화로 불러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메모한 시간과 장소에 대해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은 홍 차장 증언 중 이러한 내용 중 일부가 CCTV와 불일치한 것을 발견해내고, 이를 빌미로 2월 13일경 헌재에 출석하여 홍 차장의 증언 전체를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당시 여당 측은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CCTV를 받아 홍 차장의 헌재 증언 당일에 맞추어 하필이면 증언 직전 기자회견을 하며 해당 CCTV를 공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25일경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고 언론 플레이를 해대는 정보기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그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하고는 완전히 단절되고 본연의 업무인 안보와 해외 방첩 업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국정원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언론 보도되는 것은 정치 관여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자회견 무렵인 12월 6일경 피고인의 통화 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홍 차장이 국회 정보위에 출석하기 직전에 윤 대통령과 통화하였고, 긴급 기자회견 전후로도 윤 대통령과 계속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피고인은 여당 소속 신성범, 권영세, 유용원 의원 및 추경호 원내대표와 연달아 통화하기도 하였는데, 그 통화 당시 가장 정치적 현안은 홍 차장의 국회 정보위 출석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통화는 모두 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우리 국정원은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정치인 체포와 관련 어떠한 지시도 대통령께 받은 적이 없었고 어떠한 행동이나 조치도 한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홍 차장이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지 않았고 보고를 피고인에게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피고인은 홍 차장의 보고가 사실임을 알면서도 윤 대통령 측 지지 의견을 유포하고 홍 차장 측 반대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홍 차장을 비방하는 사실을 유포한 것입니다. 다음 날인 12월 7일경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가 있었다고는 했지만 정치인 체포를 하라 하던 지시를 받았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 내용을 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 지금 정치인 체포 지시가 핵심인데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언론 보도를 전제로 진행되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인터뷰 과정에서 육성은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는 등 기사화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일 17시 10분경 피고인의 인터뷰 내용 전문이 실린 KBS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14시 09분경 KBS와의 인터뷰가 끝나고 17시 10분경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기 전인 14시 53분경에는 국정원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까지 배포하였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은 국정원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결코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홍 차장은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는 내용으로서 여론을 적극적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같은 날 21시 27분경 국회에서는 피고인의 의도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KBS 언론 보도 다음 날인 12월 8일경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서한문을 직접 작성해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업로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국정원 직원에게 이를 이메일로 보냈으며 12월 10일 무렵에는 측근을 통해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 외교부 직원, 기타 민간인에게도 동일한 서한문을 배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해당 서한문의 주된 내용은 이와 같이 홍 차장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으로서 홍 차장의 주장을 공격하는 취지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홍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한 결과 피고인의 의도대로 일부 언론에서는 홍 차장의 말이 달라졌다는 보도가 있었고 피고인이 확인한 국정원 내부 여론에 의하면 내부 직원들도 홍 차장을 비방하게 되었습니다. 즉 피고인의 정치관여 행위로 실제로 윤 대통령 측과 이에 동조하는 정당 세력을 지지하는 여론이 조성되고 이에 반대하는 홍장원 측 의견은 비방하는 여론이 조성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025년 2월 20일경 홍 차장의 동선 CCTV를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여 공소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 차장은 2025년 2월 4일 헌재에서 대통령의 비상기염 당일 방첩사의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구금을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고 23시 06분경 국정원장 공관에서 방첩사령관 여인영이 불려주는 체포 대상자 명단을 메모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고인은 홍 차장의 증언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CTV 일부분을 근거로 홍 차장 진술을 공격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은 2025년 2월 13일 헌재에서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습니다. 23시 06분 경이면 홍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고 홍 차장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하여도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에 헌재는 2월 14일 홍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였고 2월 20일 10차 변론 기일을 열어 홍 차장에 대해 재차 증인 신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증언에 따라 국정원 측은 당시 여당 측으로부터 CCTV를 요구받았고 피고인은 그런 요구가 오기도 전에 CCTV를 준비해두었다가 홍 차장 재증언 당일 이를 즉각 제출하였습니다. 국정원 회신에 따르면 정무직 공무원의 동선은 과거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음에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피고인이 제출한 것입니다. 반면 피고인은 홍장원 차장 동선을 공개한 지 4일 뒤인 2월 24일 당시 야당 측이 요구한 피고인의 동선 CCTV는 그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홍 차장의 동선 CCTV를 급히 제출하는 과정에서는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이례적인 절차가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의도는 통화 내역에서도 드러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다운로드하기 바로 전날인 2025년 2월 6일 10시 24분경부터 15시 47분경까지 사이에 당시 여당 소속 의원인 유용원 성일종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상현 의원과 연달아 통화를 하였습니다. 특히 약 10개월간 피고인과 윤상현 의원 간 통화는 2월 6일 통화가 유일하고 이는 2월 4일 홍장원 차장의 증언으로부터 이틀이 지난 날이자 이 사건 CCTV 영상 다운로드 전날입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중요한 시점마다 당시 여당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통화했습니다. 피고인의 증언 하루 전인 2월 12일에는 성일종 의원과 무려 6분 41초간 통화를 하였고 당시 여당 측이 CCTV 영상을 공식 요구하기 전인 2월 18일경에는 신성범 의원과 통화했습니다. 특히 이 통화는 피고인의 보좌관인 한 보좌관이 비닉 처리한 CCTV 영상을 확보한 다음 20분 후에 이루어진 통화입니다. 그리고 약 10개월간 피고인과 당시 여당 유용원 의원 사이의 통화는 단 2번이었는데 그중 2번은 2월 19일은 하필 당시 여당 측이 CCTV를 요구한 날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피고인의 비서실장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외부에서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할 시 적시 제출 가능하도록 사전에 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실측근이었던 국정원 특별보좌관 장보좌관은 2월 19일경 당시 여당의 제출 요구서가 접수되기 전에 이미 그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료 제출 요구 주체가 어떤 정당이냐에 따라 자료를 자의적이고 선별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여당 측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요구받은 자료를 모두 제출한 반면에 당시 야당 측에서 요구한 자료는 수일이 지난 후에 일부 자료만을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당시 여당 측은 홍 차장 재증언 직전 CCTV 영상을 대국민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홍 차장 기존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보수층 여론은 결집하여서 당시 여당 정당 지지도는 지속적 하락세에서 벗어나 반등하였습니다.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증거관계를 말씀드렸고, 이하에서는 양형 사유를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범행 중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운영은 체포행위라는 내용 자체만으로도 위법성과 범죄의 중도성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탄핵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및 수사가 이루어지면 피고인 역시 국정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순직해병 사건으로 피고인이 수사받을 것도 예상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윤석열과 정치적 사법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윤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도록 윤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사실을 은폐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6일 당시 기준으로 이 사건 내란죄의 주요 폭동 중에 국회 폭동은 진행 상황이 생중계되는 등 경위가 상세히 알려졌으나 체포조 운영에 관한 내용은 그 전모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국회 봉쇄나 군병력의 국회 진입은 외견상 질서 유지 조치였다라고 주장할 여지라도 있었던 반면에 체포조 운영은 영장주의에 비추어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였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조 운영 증거를 은폐해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비상대권 합법 행사였다고 주장할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포조 운용 주요 관련자인 여인영 사령관, 조지호 청장, 김대우 단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대로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이어서 스스로 체포조 운용 사실을 밝힐 이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도 체포조 운용에 가담하지 않은 홍장원 차장의 진술만 막으면 체포조 운용 사실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조 운영 연락을 받았다고 인정한 사람은 홍 차장이 유일했습니다. 따라서 홍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과 이에 부합하는 비화폰 통화 내용만 삭제하면 체포조 운용은 김용현 장관의 독자적인 결정인 것처럼 왜곡하여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막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김용현 장관의 핵심 참모였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이와 같이 김용현 장관의 독자적 결정으로 왜곡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는 전략을 수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윤 대통령과 정치적 사법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피고인에게 범행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국정원장은 우리나라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입니다. 따라서 그 언행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엄격히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법은 정치적 중립을 기관 운영 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국정원장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국정원장의 의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은폐하는 데에 국정원장의 지위를 적극 이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윤 대통령의 내란 범행의 실체는 상당 기간 은폐되어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극심한 정치적 대립이 계속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사실이 조기에 밝혀졌다면 이 사건 내란 범행의 실체가 신속히 드러났고 이에 따라 정치적 대립이나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 은폐 행위로 홍장원 등 수많은 관련자들이 수사기관, 국회, 헌재 등에 출석해 진술과 증언을 하였고 사실과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사법 절차가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등 국가의 사법 기능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습니다. 이 사건 법행의 법정형과 양형 기준에 비추어도 범죄가 중대합니다. 국회 증감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죄는 법정형으로 오직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죄는 보시는 것처럼 모두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른 가중 요소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범행 이후의 정황입니다. 우선 피고인은 국정원장 퇴직 후에 2025년 6월 9일경 이 사건 기간 중 사용했던 개인 휴대전화를 직접 망치로 내리쳐 파손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시 자신이 사용했던 국정원 비화폰 내 전자정보도 삭제하였는데 당시 국정원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비화폰 삭제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검토 내용이 확인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비화폰 내 전자정보를 삭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시그널 메신저 앱을 이용해 소통하기도 하였는데 2025년 6월 5일경 국정원에서 지급받은 업무폰을 반납하기 전까지 시그널 앱을 사용한 뒤에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6월 5일경 스스로 시그널 앱을 삭제하여 윤 대통령과 연락 내역을 인멸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검행 기간 중 사용한 경호처 비화폰은 윤 대통령 등과 통화하는 데에 사용된 핵심 증거이며 특히 메시지 내용은 비화폰 단말기에만 저장됨에도 특검은 이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비화폰은 2025년 5월 29일경 국정원에서 경호처로 반납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서류에 따르면 내부 통화 기록 등이 보존되어 있으며 확인되나 피고인이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현재까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전자정보의 탐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피고인은 홍장원 증언과 무관한 홍장원의 비위 의혹까지도 광범위하게 수집할 것을 감찰실에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감찰실장에게 홍장원의 예산 비위 등 여러 가지 의혹 등을 확인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제보자도 만나보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감찰 지시는 퇴직자에 대한 감찰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에게 보고된 내용은 홍장원에 대한 홍장원의 인격을 공격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최종 구형 의견을 특별검사부가 말씀하겠습니다. 예, 장우성 특별검사부가 최종 구형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정치인 등 중요 인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지시는 그 자체로 위헌 위법이 너무나 명백하여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내란의 징표였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체포 지시 여부는 국회 탄핵 소추 및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에 있어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국정원장의 지위를 악용하여 직무유기, 증거인멸, 위증, 국정원법 위반 등 일련의 범행을 실행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직속 부하인 제1차장 홍장원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 진술 신빙성을 공격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동조 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임에도 국정원을 내란 범행 은폐에 동원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해버린 것입니다. 피고인이 국회 보고음을 방기하는 동안 실제로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조가 국회로 출동하는 상황이 그대로 방치되었고 피고인의 정치관여 행위 때문에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극심한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러한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란 진상규명의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내란 후속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이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범행 이후 정황까지 고려하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합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최후 변론 하시죠. 변론 요지서하고 그 PPT 자료를 좀 간단하게
예, 변호인 측 변론하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만 직무유기 그 다음 장. 예, 직무유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과 또 홍장원의 정치인 체포 지원 보고를 인식하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아니해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공소 사실은 여러 단계의 법적 사실적 비약에 서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죄 성립에 필요한 구체적 자기 의무의 존재, 또 그 의무의 발생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는 의식적 방임 또는 포기가 모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는 국가정보원법상의 추상적 규정을 근거로 사후적으로 구성된 서사를 당시 시점에 소급 투영하고 홍장원의 단일 진술에 의존해서 자기 의무 위반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사재판의 엄격한 증명 원칙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국정원법 제15조는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감독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법적 규정으로서 정보기관 권한 남용에 대한 반성에서 도입된 의회 통제적 장치에 불과하고 이를 곧바로 형사 책임의 근거로 삼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상황이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며 이를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인 비상계엄 선포에까지 확장하여 즉시 보고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법문을 넘어서는 과도한 해석입니다. 다음으로 넘길게요. 국정원법 제15조는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대통령과 국회에 병행 보고하여 의회 통제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전형적으로는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 또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병행 보고라는 구조를 취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대통령 자신의 헌법상 권한 행사인 비상계엄 선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헌법 77조 사항은 비상계엄 통보의 의무 주체를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회 통제는 대통령과 국회가 헌법적 관계 속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의 조치를 위헌 위법으로 독자평가해서 별도로 국회에 보고해야 할 형사법적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권한구조와 조화되기 어렵고 대통령 소속기관이라는 조직구조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음. 국가정보법 12조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외교 군사적 긴장, 대북 문제, 대외 첩보활동, 테러 대응 등 국가 존립이나 대외적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면 국가정보법 제4조가 규정한 기본직무 역시 이러한 범죄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 헌법상 권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과정에서 국회와의 정치적 갈등이 표면화된 사안으로 사후적 비판 가능성만으로 이를 곧바로 내란으로 규정하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음을 단정하기 부족합니다. 검사의 논리를 따르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마다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위헌 위법으로 판단해서 안보사태로 평가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정보기관의 기능을 정치적 갈등 평가로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검사의 논리는 이 사건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고 나아가 내란죄적 성격을 가진다는 평가를 전제로 해서 피고인에게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보고무가 발생해왔다고 보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행위 존재, 실행의 구체성 등 엄격한 구성요건 판단을 요하는 고도의 법적 문제로서 단순한 정치적 비판이나 사후평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우려나 정치적 판단과 이를 곧바로 내란으로 확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보고 의무를 구성하기 위해 비상계엄 사전 준비, 국무회의 하자,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 정치인 체포 지시,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 시도, 언론사 봉쇄 계획 등 광범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당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사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비로소 구성된 내용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비상계엄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나 실행 계획을 사전에 공유받거나 인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개인 경력과 정치 군사적 경험 등을 근거로 당시 상황의 위법성과 중대성을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과거 군부 권력 창탈 행위와 동일한 법적 의미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정치적 도덕적 판단과 형사 책임을 전제로 한 구체적 자기임의 인식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또한 안가회동, 비상계엄 관련 문건 수령, 국무회의 배석 등의 정황 역시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가 준비되고 있다는 외형적 상황을 인지하였다는 데 그칠 뿐 그 위헌성 위법성이 내란적 성격, 나아가 국회 보고 의미의 발생까지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실행계획을 공유받을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당시 상황은 극도의 혼란 상태였으므로 단편적 정황만으로 의무인식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보고 의무 연결고리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했던 홍장원의 진술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이 홍장원의 진술에 의해 세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핵심 쟁점은 홍장원이 피고인에게 정치인 체포 지원 관련 대통령 지시를 보고하였는지, 그리고 그 보고를 통해 피고인이 이를 구체적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검사의 주장은 오로지 홍장원이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장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에게 전달된 내용은 방첩사를 지원하라, 정치인을 잡으러 다닌다는 정도의 단편적 분절적 언급에 불과하고 체포 명단, 위치 추적 요청 등 핵심적 내용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및 국가정보원이 지연 필요성으로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은 당시 혼란 상황에서 현실적 인식에 부합하며 해당 발언을 추측성, 비공식적 언급으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자연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편적 언급을 근거로 즉시 실행개혁 수준의 보고로 받아 들였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만약 중대한 체포 지시가 실제 보고되었다면 내부 확인, 지시, 회의, 기록 등 최소한의 객관적 후속 정황이 존재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보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도 국가정보원은 비상기업 실행구조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므로 피고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홍장원 진술은 대통령이 원장을 배제하고 1차장에게 직접 지시를 했다는 점, 또 통화 내용을 종합해서 해석한 뒤 전달했다는 점에서 조직 현실과 맞지 않고 주관적 해석 개입 가능성도 보여줍니다. 경질경이 역시 홍장원은 체포 지시를 불이행하여 경질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과는 달리 이재명 대표에게 전해보라고 건의한 부적절한 정치 관여 권유를 이유로 한 경질이었으며 또 정상적인 인사 절차를 따라 진행되었을 뿐입니다. 결국 홍장원 보고 보면 단지 진술에 의존하고 있고 그 전달 내용이 파편적이며 객관적 후속 정황이 없고 진술 자체의 비현실성과 인사경위와의 불일치까지 존재하며 피고인 정치인 체포 지시를 그 보고를 통해 알았고 그럼에도 정보의 보고 의무를 방임해서 직무를 유기했음을 인정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검사의 공소 사실은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와 이에 대한 홍장원 보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국가정보기관의 조직 운영 현실상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내부 검토, 관련 기관 접촉 등 어떤 형태로든 후속 대응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오히려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는 정치인 체포 지원과 관련해서 국가정보 차원에서 내부에서 지시, 회의 검토, 보고 문건, 기관 간 접촉, 조직적 관여 등 어떤 후속 조치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공무원에게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즉시 위헌적 내란 행위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보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실제로 법무부 장관조차 당시 내란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경이 배치된 긴박한 상황에서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개되었고 국회가 신속히 해제 요구안을 의결함으로써 사실상 상황이 종료되었으며 이후 시간에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는 단계에 가까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도 아닌 피고인에게 대통령의 조치를 내란죄로 재구성하고 보고 의무 발생을 즉시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의무인식의 기준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직무유기 공시사실은 첫째, 피고인에게 국회 정보위에 대한 구체적 보고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둘째, 설령 추상적 보고 의무를 상정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 헌법상 권한 행사와 관련된 상황에서 곧바로 형사처벌이 전제가 되는 구체적 자기 의무로 전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셋째, 피고인이 그 의무 발생을 실제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엄격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넷째, 그 인식의 핵심 전제인 홍장원 보고 역시 객관적 자료로 전혀 뒷받침되지 않고 관련 정황과도 충돌합니다. 결국 검사의 주장과 정황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사후적 비판에 그칠 뿐이며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구체적 자기 의무의 존재, 그 의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의식적 방임 또는 포기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12월 6일자, 10일자 국가정보 위반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홍장원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관련 발언 및 서한을 통해 정치의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소사실은 피고인 형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를 받았다는 전제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만 해당 보고는 홍장은 진술에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또 문서, 메모, 내부 기록, 후속 조치 등 어떠한 보강 증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전달 내용 자체도 방첩사를 지원하라 잡으러 다닌다는 정도의 단편적 진술에 불과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정치인 체포 지시 및 국가정보원의 지원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해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피고인이 이를 부인해서 정치관여 행위를 하였다는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또 피고인이 홍장으로부터 보고를 부인하기 위해 일정한 해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정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로 평가하는 것은 그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국감법 법률 위반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소하신 피고인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았으면 이를 부인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해서 위증하였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어떠한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인식하였는지가 문제되는데 홍장원의 전달 내용은 뭐 파편적이고 단편적이고 해석이 개입된 정보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를 정치인 체포 지시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의 진술은 자신의 기억과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여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국회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 사후적으로 허위 진술을 구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기억 상태의 어떤 반복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음 위증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피고인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았다는 전제에서 위증하였다고 검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도 홍장원 보고 자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 일정한 전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정치인 체포 지시로 인식하였다면 정치인 체포 지시로 인식하지 않았다면 해당 진술은 자신의 기억과 인식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또 피고인의 진술은 사건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 허위 진술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인식 상태가 지속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음 증거인멸이점입니다. 이분 공소하시는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장으로서 보안사고 여부 및 보안조치 권고를 결정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장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의 비화폰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로그아웃 및 삭제 조치를 승인해서 비화폰에 저장된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전자정보를 삭제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 검사는 정치인 체포조 운영이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홍장원의 비화폰 통화 내역이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치인 체포 운영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전제 자체가 사실과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조선일보 보도 직후 홍장원에게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고 홍장원이 오보라고 답하자 이를 기초로 즉시 관련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국정원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당시 정치인 체포에 관한 홍장원의 주장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증거인멸의 전제가 되는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홍장원의 비화폰 통화 내역은 또 통화의 존재와 시점에 관한 기록에 불과하고 통화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통화 내역 화면은 이미 언론에 의해서 촬영 공개돼서 독립적으로 보존된 상태였기 때문에 단말기에 전자정보가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통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단말기 내 삭제 정보 삭제만으로 형사사건의 증거가 실질적으로 소멸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국가의 사법 기능에 현실적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 검사는 피고인이 보안사고 판단 및 조치 권한을 이용해서 비화폰 회수가 불가능한 것처럼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보안 업무 규정에 따르면 보안 책임은 해당 기관의 장애익이 있고 국가정보원장은 보안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통보 또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즉각적 보안 조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닙니다. 시행규칙 역시 보안사고 여부 판단과 구체적 조치는 해당 기관이 장이 담당하고 국가정보원은 지원과 조사 기능 수행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홍장원의 비화폰은 통화 내용 및 사용자 정보가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자무자재 유출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경호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 판단으로 추가 유출 방지를 위한 접속 차단, 로그아웃 조치를 시행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를 통보받고 수긍한 것에 불과하며 경호처장의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유도했다고 본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검사는 피고인이 경호처장을 통해서 비화폰 사용 계정 삭제를 하게 해서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단지 비화폰 유출 사실을 경호처에 통보하였을 뿐이고 이후 보완 조치 구체적 방식과 시행 여부는 경호처가 자체 판단에 따라서 결정한 것으로 피고인이 지시를 하거나 승인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사용자 계정 삭제의 기술적 의미나 통화 기록 삭제 결과에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고 당시 삭제의 기술적 의미나 효과에 관해서는 담당자들 사이에서 명확히 인식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할 경우에 그 결과가 다른 사람의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거인멸죄로 처벌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홍장원의 비화폰은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라 피고인 사건의 증거인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인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거인멸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타인을 교사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증거를 인멸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또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경호처로 하여금 비화폰을 삭제하였다고 하는 점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로는 경호처가 자체 판단에 따라서 보완 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통보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을 어떤 교사를 하거나 범행 도구로 이용하거나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의 행위는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이점입니다. 이 검사는 피고인이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전달받거나 목격에 있음도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 행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문건 전달을 인식하였다는 전제 역시 기초를 하고 있지만 해당 전제는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답변을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CCTV 영상과 실한 곳에 따르면 피고인이 집무실에서 A4 문서를 들고 나와 안주머니에 넣고 대접견실에서 다른 문서를 읽어본 사실 정도만 확인됩니다. 따라서 확인된 사실은 문서를 소지하고 이동한 외형적 행위에 불과하고 해당 문건이 계엄 지시 문건이라는 점이나 타인에게 지시 문건이 전달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피고인이 집무실에서 가지고 나와 안주머니에 넣은 문건이 계엄 지시 문건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 또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피고인이 해당 문건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계엄 선포문일 가능성을 진술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비상계엄 이후에 국가정보원에 어떤 지시도 내린 바 없어 지시문건 수령을 전제로 하는 정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당시 집무실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령 등 다양한 문건이 혼재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 진술 역시 문건의 성격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문건이 지시문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김용현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국정원장에게도 문건이 전달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진술의 전체적 맥락을 보면 김용현은 기재부 장관, 외교부 장관, 경찰청장,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등의 문건을 작성 교부하였다고만 진술합니다. 그리고 제 반대신문에서 국정원장이 언급된 부분은 질문자의 착오에 따른 것이고 이에 대해 김용현은 외교부 장관이라고 답한 것에 불과하고 국가정보원에 문건이 전달됐다고 교부한 취지로 볼 수 없습니다. 전체 진술을 종합해보면 문건 교부 대상에는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포함해서 약 6, 7장의 문건이 준비되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김용현 진술을 근거로 해서 국가정보원장에게 문건이 전달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검사는 이른바 8시 멤버에게 지시문건이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인 역시 문건을 전달받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건 전달이 확인된 인물은 일부에 불과하고 8시 멤버 중에서도 김용호 통일부 장관 같이 문건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고 또 오히려 8시 멤버가 아닌 인물, 그러니까 최상무 기재부 장관 같이 문건이 전달된 사실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먼저 소집되는 사정만으로 계엄 지시 문건이 전달되었다고 추정할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조태일 이상민 최상목에 문건이 전달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조태일 관련 부분은 외교부 관련 간단한 메모가 전달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그 문건의 내용이나 성격을 알 수 없었고 조태일 역시 해당 문건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과도 관련 내용을 대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민 관련 부분 역시 해당 문건의 존재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상민 본인도 이를 부인하고 있었고 또 피고인이 이를 목격하거나 그 의미를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습니다. 최상목 관련 부분도 피고인이 해당 장면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최상목 본인조차 문건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거를 계엄지시 문건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위증의 쪽입니다. 2024년 3월 말 4월 초 안가 모임 관련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안가 모임에서 대통령의 비상조치, 비상대권 군 역할 발언을 듣고 반대했음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정하는 것이 위증이라고 주장합니다. 검사가 전제하는 대통령 발언의 존재나 내용은 신원식, 연영 진술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들 진술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일관됩니다. 또한 군이 나서야 한다, 군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상당 부분 개인적 해석이나 느낌에 기초했을 가능성이 인정되고 또 실제 대통령 발언의 존재와 구체적 내용은 명확히 특정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연영은 이 법정에서 그 당시의 기억이 국방부 장관 공관에 가서 있었던 기억과 믹스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검사는 피고인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외국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해당 시점은 총선을 앞둔 시기로 대통령이 비상수단이나 군의 역할을 전제로 한 발언을 유일한 해법 수단으로 진지하게 논의했다는 전제 자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존재합니다. 또 신원식 여인의 기억과 피고인의 기억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양자의 기억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볼 수가 없고 기억이 불일치만으로 피고인이 위증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피고인은 외교관으로서 완곡한 표현에 익숙하고 당시 기억은 대통령의 우려 표명과 이에 대한 외교 안보 성과 설명 정도에 그치며 비상조치나 군 관련 발언 및 이에 대한 강한 반대를 했다는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식사 자리 말미에 짧은 언급에 불과했고 당시 상황과 음주 상태 등에 비추어 10개월 후까지 특정 발언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은 경험증상 자연스럽다고 볼 것입니다. 다음 문건 관련 부분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계엄 관련 문건의 존재, 수령, 전달 장면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이 집무실 원탁 테이블 위 A4종이나 단전 단수 문건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집무실 입장 직후 원탁 위 서류를 보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해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후 동일한 취지의 질문에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원탁에 해당 문서를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고 더구나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문건도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긴박하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현실적인 관찰이나 인식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부인한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집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문건이 지시 문건이라는 점 역시 객관적 증거로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문 교부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게 허위 증언이라고 역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역시 혼란스럽고 비정형적으로 진행된 상태였고 참석자들이 우려와 혼란 속에서 있었던 점에 비춰 문건 전달 과정을 정확히 인식하거나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CCTV에 따르면 피고인은 문건 교부 위치와 떨어진 자리에서 맨 반대편을 응시하고 있었고 해당 장면을 주목하거나 시선을 돌린 정황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부 상황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음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입니다. 검사는 피고인 홍장원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CCTV 영상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해서 국가정보원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정치 관여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먼저 피고인은 홍장원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와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에서도 상수를 하기 때문에 다시 재론하지 않습니다. 다음 행위 동기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홍장원 진술로 인해
국가정보원과 피고인 개인의 명예 또 형사책임 문제가 중대하게 제기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 확보 및 제공은 정치 공세나 특정 정당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기관의 명예 및 사실관계 확인 그리고 헌재 증언 대비를 위한 정당한 업무 처리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또 홍정한 진술이 탄핵 여부를 단독으로 좌우하는 구조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특정 정치 결과를 의도해서 행위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추론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CCTV 확보 경우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해서 정치적 연계 가능성을 주장하지만 단순한 통화 사실만으로 공모나 정치 목적을 인정할 수 없고 해당 통화가 CCTV 제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됐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피고인 CCTV 확인을 지시한 것은 홍장호의 주장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증언을 앞두고 사실관계를 점검해야 하는 것으로서 동선 및 메모 작성 경위 확인은 증언 대비 차원의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었습니다. 다음 2월 13일 헌법재판소 증언 이후에 이제 CCTV 공개 및 제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재판부와 언론에서도 제출 여부가 논의되는 등 해당 영상은 이미 공적 관심사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고인 측 헌법재판소 등의 자료 요구에 대비해서 보안성 검토 및 비리익 처리 등 외부 제출을 위한 내부 절차를 사전에 진행했고 이는 향후 제출 가능성에 대비한 통상적인 행정 처리에 해당합니다. 검사는 법원 등 자료 제출용으로 기재한 내용을 허위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요청 이전이라도 제출에 대비해서 용도를 기재한 것이 곧바로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외부 제출을 전제로 보안 절차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또 검사는 국민의힘과의 연계를 의심하지만 자료 요구는 국회법 및 국정조사법 등에 따라서 공식 절차로 위원장 명의로 적법하게 접수가 됐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서 제출을 승인한 것뿐입니다. 자료 역시 특정 정당이 아니라 내란 국조특위 전체위원에게 공식 경로로 전달이 됐습니다. 또 이메일 발송 시점과 결세 시점의 선호 문제 역시 사정 승인 및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통상적인 업무 처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은 피고인에게 귀속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공식 절차로 제공된 자료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할지는 피고인의 통제 영역이 아닙니다. 또 이 사건 영상은 객관적 사실 확인 자료에 해당될 뿐 허위 정보가 아니며 이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정치관으로 확대하면 국가기관의 국회 협조 또 사법 절차 대응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38번째. 이 정치와 사법의 관계는 권력 교체기마다 긴장 속에서 반복돼서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법 절차가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언제나 상존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일수록 사법은 정치로부터 독립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작동되어야 하고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는 경우 피고인은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정치적 역사적 평가, 형사책임의 판단은 구별되어야 하고 형사재판은 오로지 엄격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사실은 사후적 관점에서 피고인의 인식과 의무를 소급해서 구성한 결과론적 주장에 불과하고 직무유기 및 국가정보법 위반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와 구체적 자기 의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합니다. 다른 혐의들 역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의 원칙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피고인 말씀하시면 되나요? 변호인들은 다 말씀하신 건가요? 예.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면 하시죠. 뭐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예. 존경하는 재판장님, 먼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입장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정원 전 현직 직원 동료 여러분께 국정원장이었던 제가 이렇게 재판정에 선 모습을 보이게 된 데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국정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전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고 저 말고는 국정원 직원 누구도 재판을 받고 있지 않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외교안보를 천직으로 생각하며 지난 40여 년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강하고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조그마한 기여라도 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만약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외교안보 정보 분야에서 느낀 제 경험을 후배와 후학들과 나누는 게 제 남은 소망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제게 주어진 책임을 피하지 않고 능력껏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살아왔습니다. 오래됐습니다만 지난 1990년 걸프전 때 제가 이라크 대사관 직원이었는데 몸살이지 않고 마지막까지 대사관을 지키는 필수 요원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또 2023년에는 제가 안보실장이 돼서 며칠 뒤에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우리 국민들이 수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대통령 국빈 방문 수행을 미루고 우리 국민들이 수단에서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그 과정을 마지막까지 챙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빛나는 일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되는 책임을 다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왔다고 저 스스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3일 밤에 제가 책임을 알고도 피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혹과 공경을 받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답답하고 또 저로서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능력이 미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책임을 영리하게 피하는 자세로 일해오지는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 국정원 적지 않은 직원들이 저 때문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많은 직원들이 집요한 추궁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모든 변론은 마치고요. 저희 선고일은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5월 21일 오후 3시에 선고하겠습니다. 5월 21일 오후 3시 선고합니다. 법정은 제 508호 법정에서 하겠습니다. 예, 재판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